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계절이 바뀌니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는 요즘이네요. 저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 속아서 인생의 대부분을 슬픔에 젖어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이 나이네요. 지금이라도 다시 찾게 된 행복이 감사하지만 지난 상처들이 생각날 때면 아직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털어내고자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하던 동네 오빠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는 큰 키에 서글서글한 성격, 또 다정한 미소까지 고등학교 여학생인 저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죠. 저는 성격이 조용하고 수줍음도 많아서 선뜻 좋아한다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친구들 위해서 몰래 훔쳐보기만 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친구가 어느 날 그 오빠에게 폭탄 발언을 하고 말았죠. 선재 오빠, 희영이가 오빠 좋아하는 거 모르지? 얘 오빠 엄청 좋아해요. 야.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저와 달리 오빠는 놀라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고 달아오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아래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왜? 부끄러워? 뭐 어때? 좋아할 수도 있지. 오빠는 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 바람에 더 놀란 저는 그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혹시라도 오빠와 마주치면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제 마음을 밝혀버린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전하게 되었으니 혹시나 오빠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기대도 하며 혼자 오르락 내리락 감정에 요동쳤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동네 골목을 지나며 주위를 계속 살폈어요. 당장은 오빠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과 달리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오빠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엄마야! 뭘 그리 놀라고 그러냐? 어제 그렇게 도망가 버리더니. 아, 오빠, 안녕? 오빠는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와 같이 나란히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던지요. 오빠는 계속 저를 보며 희죽희죽 웃었고 또다시 홍당무가 되어버린 얼굴을 감추느라 애를 써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길. 부끄럽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전날 욕했던 친구가 그 순간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교실에 들어서자 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죠. 학교 당번이라 먼저 등교를 했었거든요. 너, 왜? 너도 말하고 싶었잖아. 내가 대신해줬으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도 나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전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아침에 오빠와 등교를 하면서 그런 저의 마음은 싹 사라져 있었어요. 정말 친구 덕분에 기대도 없었던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오빠와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면 어김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오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오빠도 저한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빠와 등교를 하는데 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희영아, 내일 내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모이는데 너도 올래? 정말? 내가 가도 돼? 그럼 너 친구랑 같이 와. 오빠의 생일이라는 얘기에 저는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선물은 어떤 걸 준비할까? 옷은 뭘 입고 갈까? 단짝이랑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죠. 다음날 나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오빠에게 줄 선물도 챙겨서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사복을 입은 오빠는 그날따라 얼마나 멋지게 보이던지 이미 마음을 뺏긴 저는 오빠가 마치 왕자님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야, 선재! 쟤 너한테 완전 푹 빠졌다! 오빠 친구들이 짓궂게 저를 놀렸는데 오빠는 별말 없이 저를 보고 웃기만 했어요.
오빠가 싫어하지 않으니 나중엔 저도 그런 장난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오빠를 좋아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오빠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죠. 희영이,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에이, 엄마는 공부한다고 그렇지. 수진이랑 같이 공부하고 온다고 늦은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네. 귀가가 늦어지는 제가 걱정이 되신 엄마께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송한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철이 없던 시절, 그 당시에 저에게는 오빠가 세상 전부였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고3이 되고 오빠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시 오빠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집을 자주 비우신다고 했고, 오빠 혼자 생활할 때가 많았어요. 어차피 공부는 취미가 없다면서 바로 돈을 벌 거라고 했죠. 오빠의 졸업식 날, 오빠는 저에게 사귀자고 했고, 오빠를 너무 좋아한 저는 두 말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토록 좋아하던 오빠와 연인 사이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학교를 졸업해서 같이 등교를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저녁에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음료 회사에 배달을 하는 기사로 취업을 했는데 퇴근하고 저를 만나러 왔죠. 어떤 날은 잔업을 한다고 늦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부모님 몰래 나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몰래 몰래 그렇게 만나는 게 부모님께 들킬까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만큼 더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빠를 향한 저의 마음은 깊어만 갔어요.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 결국 저는 몸과 마음을 오빠에게 모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런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사건을 초래할지 모르고 말이에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쯤 저는 제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날씨가 더워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확신할 수 있었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도, 친한 친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시간은 자꾸 흐르고 배가 점점 앞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우선은 오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있잖아. 나 임신한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좀 이상해. 근데 진짜면 어떡해? 울음이 터진 저를 오빠는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병원을 가봐야 했지만 저도 오빠도 그러질 못했어요. 둘 다 너무 어리기도 했고 대책이 없었죠. 만날 때마다 우는 저를 오빠는 달래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으면 되지. 오빠가 다 책임질 거야. 알았지? 매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안한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에 초입이 됐을 때 결국 엄마가 눈치를 채셨어요. 너 몸이 왜 이래? 배가 왜 이러냐고! 옷을 들추어 커진 제 배를 보면서 엄마는 직감하셨어요.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는 당장 그놈을 잡으러 간다고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시고 해가 뜨면 만나러 가자고 엄마는 말리시고 저는 울음이 터져서 그칠 줄을 몰랐어요. 화가 나신 아버지 옆에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아빠의 얘기를 전했어요. 오빠는 알겠다면서 지금 바로 온다고 했고 저는 오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빠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직감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끌고 오빠의 집으로 찾아갔죠.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간 오빠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오빠 방에 옷장이며 서랍장이 다 열려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자식 어디 갔어? 이 나쁜 새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시고 혼자 씩씩거리셨어요. 오빠가 나를 두고 도망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로 오는 동안 엇갈린 걸 거야. 오빠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혼자 계속 부정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오빠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빠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학교도 안 나가고 마냥 전화기만 붙들고 있던 저는 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희영아. 오빠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희영아, 미안하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기는 어떡하라고? 미안. 나 찾지 마. 자기를 찾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끊어버리는 오빠. 아니,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었죠. 시장 갔다가 들어오시던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빼서 받았지만 이미 전화기엔 끊긴 신호음만 울렸어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 우리 딸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거사, 이제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겨우 20살. 인생에 이제 꽃봉오리를 피울 나이에 저는 뱃속에 아빠 없는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아 얼마나 컸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은 자기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저에게 알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자고 난리셨어요. 아비 없는 자식을 네가 어떻게 키우냐고 그 꼴은 못 본다시며 당장 가자고 성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뱃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 엄마, 나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제발, 제가 키우게 도와주세요. 네? 아직 학생 티도 못 벗은 딸이 배가 불러서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시는 부모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정말 제가 두 분께 한 불효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저에게 그 큰 불행이 왔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를 이기지 못하신 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죠. 그 첫 번째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없어진 걸 알고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는 마침 겨울방학이었기에 학교에 안 가도 되었죠. 중간중간 친구들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지만 계속 피했고 단짝은 결국 집으로 찾아왔어요. 희영아! 희영아! 수진아. 뭐야? 너 왜 나랑 안 만나줘? 왜 그래? 가슴이 답답했던 저는 친구를 집 안으로 들였고 전후 상황을 알게 된 친구는 저와 함께 울어주었어요. 뭐야? 그 나쁜 놈 못 찾는 거야?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는 자기 일인 양 화를 내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결국 자기 때문에 일이 되었다고 친구는 자책을 했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이후로 친구는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우리는 임신 육아서를 사서 같이 읽으면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일이 친구와 함께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그 사이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찾은 병원에서는 아이가 딸이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낳을 때가 다 되어서야 들어본 아이의 심장 소리. 기계 너머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 세차게 뛰고 있었고 저의 눈에선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봄이 오려고 눈꽃을 피우는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저는 맞지 않는 교복 대신 코트로 몸을 가리고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변한 저의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미 담임 선생님껜 부모님이 따로 면담을 한 상황이라 선생님도 제 상황을 모른 척 해주셨어요. 저를 보며 웅성웅성대는 걸 알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나중에 취직이라도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기에 부끄러움을 꾹 참아냈어요. 졸업식은 진행되었고 제 이름이 호명된 후 손에 쥐게 된 졸업장. 이제는 진짜 성인이 되었으니 더더욱 저와 제 아이를 위해 마음 단단히 먹고 살자고 결심을 하며 학교를 떠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얼었던 물이 흐르는 3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딸이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맛본 고통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품에 안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저희 넷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지요. 그때부터 아이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비록 아빠는 없지만 저와 부모님은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놈 씨앗이라고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도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손녀 바보가 되셨어요. 아이의 존재는 그렇게 저희 집에 웃음을 몰고 왔고 저의 삶을 바뀌게 만들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부모님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동네 산책을 나가셨죠. 이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와 아이의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지금도 그 큰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첫 돌을 지나고 이유식이 끝나갈 쯤 저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일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동네 고깃집에서 몇 시간씩 일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해보는 식당 일, 고기와 술을 마시는 손님이 주로 있었기에 사람을 처음 대해보는 저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급 받을 날만 생각하면서 주인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던 일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적응이 되고 술 취한 진상 손님도 유연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걱정투성이었는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군요. 한 달 꼬박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엄마께 드렸어요. 이걸 다 준다고? 엄마. 그동안 우리 주영이랑 나한테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보태요, 엄마. 고작 그 한 달치 월급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봉투를 손에 꼭 쥐시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힘내서 살자. 알았지? 엄마. 미안해. 엄마와 저는 말없이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고깃집. 일은 힘들었지만 낮에 일을 하는 엄마와 교대로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시간이 맞는 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옳은 직장 구하라고 하셨지만 아이가 좀 더 잘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단골로 오는 손님들도 친해지게 되고 일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단골 손님 중에 몇몇 손님이 제가 어리다고 괜히 농담도 건네고 짓궂 깨구는 손님이 있었지만 별로 맞장구를 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도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손님이 있었어요. 옷은 정장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말끔한 겉모습에 매너도 있는 손님이었어요. 희영씨, 언제 쉬는 날이야? 같이 차나 한잔 하자니까. 저 바빠서 안 돼요.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맨날 바빠. 나랑 데이트하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텐데. 그렇게 믿었던 동네 오빠한테 배신당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하고 시시덕거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의 말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희영아, 이런 말 하기가 진짜 좀 그런데, 왜 그 손님 있잖아. 너한테 계속 밥 받기 하자는 손님. 네, 그런데요? 그 손님이 자꾸 너랑 연결시켜달라고 부탁하시네. 근데 그 손님 돈을 꽤 버나 봐. 저번에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차가 아주 비싼 차더라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너도 좋지 뭐. 안 그래? 단골 손님이라 매번 거절하기 힘들다는 사장님은 자기를 봐서 한 번만 같이 식사 좀 해달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마냥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결국 승낙하고 말았어요. 쉬는 날 동네에서 유명한 일식집에서 마주한 그 사람은 그날따라 긴장했는지 저에게 말도 잘 못하고 밥 먹는 동안 힐끔힐끔 눈치만 보는 게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긴장이 되네. 나이프를 준 손에 땀이 흥건해 몇 번이나 손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덕분에 잔뜩 경계만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마음이 편해지니 저도 조금씩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그 사람은 그날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어차피 밥 한 끼 먹으러 나간 자리라서 솔직하게 저의 과거를 다 말해버렸죠. 딸아이가 하나 있고 나는 미혼모라는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어요. 겨우 23살짜리 여자애가 아이 엄마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좋은 여자분 만나세요. 저한테 이제 그만 관심 보이시고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나왔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실까 봐서.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 사람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희영이 참 힘들었겠구나. 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너무 예쁜 딸아이를 낳고도 이 아이가 혹시나 미혼모의 딸이라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늘 방어만 하고 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딸아이를 예쁘다고 쳐다보면 아이를 숨기기 바빴고 어린 엄마라고 만만하게 볼까봐 일부러 말도 더 못되게 하고 센 척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힘들었겠다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뭔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감정들이 그리고 숨겨왔던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자 그 사람도 당혹스러워하며 저에게 휴지를 건넸고 안절부절 못해 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그리고 나는 희영이랑 좀 더 알아가고 싶어. 내가 부담스럽다면 당장에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니, 저 미혼모라니까요. 그게 왜? 그게 희영이 잘못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좀 충격이긴 하지만 애초에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 그냥 너 자체야. 아,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멀쩡해 보이는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저 같은 볼품없는 여자애한테 이러는 건지. 무엇보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남자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 쉽게 마음이 열리지도 않더군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10번만 만나보자고, 그래도 싫으면 깨끗하게 물러서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저를 집까지 태워주었죠. 남자는 지금은 은퇴하신 큰 기업의 회장님 수행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장님 말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더라, 부자인가 보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 남자는 회장님을 모시며 운전하는 일을 했고 일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갔죠. 막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자신이 하는 일에도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처음 10번만 만나보자고 했던 저희는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그 사람은 저를 보채지도 않았고, 손을 잡은 거 외에는 그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갖다 주라며 만날 때마다 맛있는 간식거리와 어떤 날은 옷을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제 딸아이도 잘 챙겨주었죠.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되었고,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23살, 그 사람 나이 29살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참 외롭게 컸다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부러워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된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딸 걱정이 많으실 텐데 딸아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는 아셔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오빠, 우리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굳이 부모님께 인사드릴 필요가 있을까? 무슨 소리야. 희영이 부모님 허락 없이 만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딸 걱정 안 되시게 내가 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아. 참 듬직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부모님께서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실 많이 놀라셨고, 딸아이가 있는 건 알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한번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반주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랑 그 사람은 죽이 참 잘 맞았어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맞는 건지 둘이서 술잔을 주고받는데 벌써 사위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아이도 너무 예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구해왔고, 그곳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 세 식구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말도 잘하는 4살이라 애교가 정말 많았는데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서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어디 있다 왔냐면서 남편을 진짜 자기 아빠라고 믿고 자랐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제 일은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썩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대학교를 접어야 했지만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야간 대학교라도 가라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컸기에 그렇게 늦가기 대학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너무 재밌었고, 의외로 저희 과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며 저는 대학 생활을 즐겼죠. 몇 년간 안 쓰던 머리를 쓰느라 워밍업이 필요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제가 과제한다고 끙끙대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면서 늘 칭찬해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날 저희 세 식구는 기쁜 마음으로 외식을 했어요. 오빠, 나 이제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겠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도 아직은 주영이가 어리니까 주영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생각해봐.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세 식구는 어딜 가나 사람들로부터 참 예쁜 가족이라는 눈빛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젊어서 가정을 일구었다고 참 보기 좋다고 했죠. 남편도 그냥 봐서는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동안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저희는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졌고, 저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회사의 퇴직금까지 땡겨서
주식에 몰빵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고급 정보라 그것만 덜컥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을 한 것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그럼 어떡해? 희영아, 미안하다. 우리 세 식구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계속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서 넣은 거라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기에도 부족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갔고 계속되는 빚 독촉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딸아이와 놀아주지도 않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저도 건드리지도 못할 지경까지 되었어요. 저는 뭐라도 해야 했기에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 그걸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빠, 이미 벌어진 일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오빠. 희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하고 살 생각하자, 오빠. 저도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남편 앞에서는 더 의연한 척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희영아, 주영이가 없어졌어. 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놀다가 잠시 전화 통화한다고 못 봤는데 애가 사라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날 토요일이었지만 출근하는 날이라 회사였는데 바로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딸아이를 찾았지만 딸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자기 때문이라며 너무 괴로워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애써 꾹꾹 참으며 딸아이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붙어있던 실종자 아이들 사진들을 보면서 거기에 제 딸아이가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딸아이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었고 남편은 퇴근 후 저와 함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러기를 석 달. 우리 두 사람은 너무 지쳐버렸어요. 정말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제게 남편은 희영아, 우리 주영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믿고 기다리자. 그래. 그 어떤 말로도 아이를 잃은 엄마를 위로할 수는 없었죠. 저는 정신이 반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잠을 잘 때는 꿈속에서조차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만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숍을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커피숍이야?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회장님께 부탁드려서 도와달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회장님이 커피숍을 차려주신다는 거야? 남편의 말로는 회장님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고 평소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셔서 긴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고 해요. 며칠 전에도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왔는데 그것을 남편이 응급처치를 잘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회장님은 남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거액을 주시며 자기 사업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해서 운전기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놀라워하니까 하늘이 우릴 도운 거야. 주영이도 반드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잘 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고, 회장님이 주신 사례금으로 그간의 모든 대출금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거야? 회장님 목숨 살려준 값으로 주신 건데 뭐, 워낙 부자여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걸? 아, 정말? 그래도 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는 무슨. 회장님 요양하신다고 한국에 안 계셔. 미국으로 간다고 하셨거든. 거기가 의료기술이 훨씬 더 좋잖아. 아, 부자는 다르긴 다르네. 거긴 치료비가 훨씬 비쌀 텐데. 희영아, 다른 생각 말고 우리 행복만 생각해. 그리고 돌아올 주영이만 생각해. 우리가 잘 살아야 나중에 주영이가 와도 주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주지. 어, 알겠어, 오빠. 남편은 항상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오픈 준비로 분주하게 바빴고, 그리고 계속되는 남편의 세뇌 때문인지 정말로 딸아이가 찾아올 것만 같았죠. 그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 사망 신고를 하는 날, 저와 남편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땅을 치며 울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20평생을 가슴에 딸아이를 묻은 채 살았어요. 물론 남편과의 자식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도 제게 너무 소중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딸아이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또 덤덤하게 사라지더군요. 웃을 일도 생기고 밥도 잘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익숙해져 갈 때쯤 그날은 매장에서 일을 보고 저녁 늦게 집으로 갔어요. 엄마, 집에 손님이 오셨어. 그래? 누구? 아들 녀석이 집에 손님이 왔다면서 저에게 말하는데, 집에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안방문을 여는 순간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침대 옆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더군요. 그 사진은 죽은 딸아이와 남편과 제가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했고, 엄마, 엄마?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주영이니? 엄마! 그 여자아이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아이였습니다. 주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실종되던 날, 딸은 그날 남편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남편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어느 대저택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남편이 일했던 회사의 회장님 댁이었고, 그 집에 무남 동료 딸이 하나 있었는데 6살 된 여자아이가 사고로 죽자 1년을 반 미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그 아이가 저희 딸아이랑 너무 닮아서 그 여자가 제 딸아이를 안고는 안 놓아주더랍니다. 그걸 본 회장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제 딸을 입양 보내라고 했고, 남편은 그 거래에 응한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딸아이를 혼자 그 집에 놔두고 남편은 집으로 온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딸도 펑펑 울었습니다.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 그땐 나도 너무 어렸어.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이 집에서 착하게 잘 지내면 꼭 다시 엄마가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 딸아이는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그곳에서 계속 쭉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을 입양한 엄마가 사실을 말해주었답니다. 너희 친어머니는 널 많이 사랑하는 분이고, 사실은 이러한 사연으로 널 입양하게 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답니다. 진실을 알게 되고 딸아이는 바로 한국으로 저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 주소도 미국에 있는 엄마가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아이가 살아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반대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손이 벌벌 떨렸죠. 그때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내 딸 팔아서 이렇게 된 거였어? 이 집도 돈도 전부 내 딸 팔아서 얻은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희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당신이 할 말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주영이도 그 집에 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 직전이었고, 도무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한 번씩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다시 살아온 딸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딸아이를 팔아먹은 돈으로 그동안 편하게 산 걸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럼에도 너무 예쁘고 착하게 큰 딸아이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망보다 지금은 딸아이를 찾았다는 기쁨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물론 전 남편과의 아이들과도 잘 지냅니다. 제 인생이지만 세상에 이런 기구한 사연도 있네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